이번에 SVB 사태는 왜 생긴 거냐면 이전의 은행 위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전의 은행 위기는 부실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어요. 소형 은행들의 대출 사태는 일단은 불은 꺼진 거는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진압이 됐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겨진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생각한 그런 그 대폭락, 그 다음에 그 루비니 교수가 말한 그 신용 경색에 의한 신용 위기, 이런 거로부터는 해결이 좀 됐냐? 그럼 그 공포는 버려도 되냐라는 문제를 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파란색은 3월 15일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직후, 그 다음에 3월 22일자, 3월 29일자, 4월 5일자 보시면은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돈이 현격하게 줄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행은 일시적으로 총자산 대비 현금이 늘었어요. 지금 요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금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멈췄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숫자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이 이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타겟책 중에 이제 재할인 창구, BTFP, FDIC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 개가 이제 가장 주요한 그런 그 대출 창구였죠. 재할인 창구란 거는 연준의 공식적인 대출 창구입니다. 은행들에게만 주는 연준의 대출 창구. 그런 게 있고, BTFP는 아시죠? 뉴스 많이 보셨죠? 이번에 새로 만든 연준의 전용 대출 창구. FDIC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3월 8일 날 기준으로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해서 3월 15일 날 아주 극적이죠. 3월 22일 날 보시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데 반해서 29일 날도 많았는데 전주 대비는 플러스고, 보시면 4월 6일 날 플러스 됐고, 전주 대비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들은 또 뭐냐면 거꾸로 늘었다는 얘기죠. 나간 게 아니라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대출 창구니까 플러스가 나간 거고요, 마이너스가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들어와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준의 그런 발표, H8이라 그래서 연준이 이제 통계에 관련해서 날짜가 되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형은행의 예금 감소가 멈추고 차입금이 상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꾸로 현금이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 찾아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에 관련된 지금 이 앞에서 발생했던 그 소형은행들의 대출 사태는 일단은 불은 꺼진 거는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진압이 됐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죠. 지금 요번에 연준이 SVB 사태로부터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창구는 재할인 창구와 BTFP라는 창구였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가지는 그 특징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유효하게 영향력을 발휘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SVB 사태는 왜 생긴 거냐면 이전의 은행 위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전의 은행 위기는 부실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어요. 말하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때 그 미국의 은행들은 썩은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살려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회사가 이 썩은 자산을 그냥 통째로 다 떠안는 방법. 그래서 인수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인수시키려는 놈까지 썩어 있었으니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갔던 거예요. 미국 금융위기는 시스템 위기로 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서 진화시킨 거죠. 돈으로 막은 겁니다. 그렇게 갔던 이유는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썩어서였어요. 근데 이번에 SVB 사태는 자산이 썩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도 갖고 있는 게 국채라는 거 들으셨죠? 미국 국채가 어떻게 썩었겠어요? 그거는 미국 국채는 계속 들고만 있으면 손해가 없는 아주 무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예금이 인출되려면 그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은행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돌려주고, 그 돈도 다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돌려줘야죠.
만약에 SVB가 정상적인 은행이었다면 예금 인출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이 은행이 흔들릴 정도가 안 돼야 되는데 SVB는 좀 말도 안 되는 은행이었죠. 수익 구조가 예금만 있는 수익 구조였잖아요. 왜냐하면 SVB는 아시다시피 특별은행이에요. 그냥 일반 은행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주로 거래하는 특수은행이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까지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제로로 되면서 스타트업들이 돈을 받다 돈을 세다가 잠들 정도로 돈을 받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스타트업들이 받은 돈을 싸질머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SVB에다가 맡겨놨거든요. 근데 맡겨놓을 때 그 당시는 아주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예금이자도 거의 없는 예금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서로 주고받은 도움을 SVB에 다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을 맡겨놨고 그 예금이 일순간에 21년도에 그냥 확 뛰었기 때문에 SVB는 미국 전체 16위까지 갔지만은 순식간에 큰 은행이에요. 한국에서도 벤치마크 모델이 됐던 아주 그런 유명한 은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다른 수익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 에셋 얼로케이션 하는 그 담당자가 그냥 예금만 그냥 갖고 있었던 거죠. 그냥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예금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 예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재원이 다른 이익수단이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갖고 있던 자산 팔아서 해야 돼. 그리고 아까 스타트업들이 맡긴 돈이 워낙 덩어리가 크고 그 다음에 이자가 필요 없는 돈이니까 어디다 사놨냐면은 미국 국채를 사면서 국채도 이제 단기채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 당시에 장기채를 주로 사는 거죠. 그래도 한 1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것들을 사는 건데 그 장기채가 작년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박살이 나는 바람에 이제 예금자에게 돌려줄 때 손실이 자꾸 나니까 손실이 쌓여서 SVB가 파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이 부실해서 문을 닫은 은행과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SVB를 떠안을 때도 거기 안에 있는 담긴 자산이 다 건전하기 때문에 얘를 떠안는 은행이 또다시 부실해질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국채들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은행 위기를 살리는 연준의 정책은 2007년 8년도의 연준의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로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윈도우라 그래서 연준의 원래 전형적인 대출 창구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대출을 주기는 주지만 90일짜리고요. 90일짜리니까 어때요? 3달 뒤에 가면 또다시 연장해야 돼. 그 사이에 예금이 더 빠져버리면 갚을 수가 없죠. 그래도 급하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반에 보시면은 이 재할인 창구로 금액이 엄청 나가죠. 그런데 이 재할인 창구로 은행들이 몰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만기도 짧지만 금리도 높고요. 그 다음에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옛날에 보니까 이 재할인 창구에서 와가지고 돈을 빌리면 그 은행은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더 찾아가.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은행 어렵대라고 소문이 나는 거죠. 사실 SVB도 유상증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파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할인 창구라는 디스카운트 윈도우라는 창구는 할 수 없이 누가 빌려갔는지를 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BTFP라고 해서 뱅크텀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기도 1년으로 늘려주고 1년이니까 어때요? 충분히 좀 기다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금리도 사실은 좀 깎아주고 그 다음에 취급 기간도 굉장히 늘려서 가장 중요한 거 낙인 효과를 없앴어요. 누가 빌려갔는지 공개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거죠. 거기다 가장 큰 거, 사실 이거보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 액면가 인정해 준다는 거. 이 재할인 창구는 액면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국채가 원래 발행됐을 때 1,000억이었다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평가 금액이 500억 돼 있으면은 500억으로 평가하는 거와 지금 액면가로 인정한다는 뜻은 뭐냐면 처음에 이 은행들이 이 국채를 샀을 때 금액으로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손실난 걸 깎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는 보세요. 그 다음 BTFP로 뭐 엄청난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 불을 껐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예금 인출이 멈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거꾸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동안에 빠져나간 돈은 대형은행으로 움직였지만은 소형은행들도 이제 흔들렸 뭐 올랐다 내렸다 막 할 정도가 아니게 이제 잠잠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결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냐? 프론트로딩 방식이라 그래서 연준이 그냥 아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돈을 풀어서 그냥 문제를 그냥 근원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상당 부분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다는 건 인정을 해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상당 부분 진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겨진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은행 위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닌 게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 모건 그 회장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현재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전 세계 1등 은행이죠. 1등 은행이 그 회장이 말하기를 설령 그것이 지나갔더라도 더 이상 터지지 않더라도 수년 동안 악영향은 남아있을 것이다. 은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손상은 모든 은행에게 피해를 준다. 이는 이번 위기 전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 위기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현재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연준이 금리 급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은행들의 어떤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금융시장에서 여러 번 확인한 거예요. 생각했던 방향으로는 문제는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보시면 연준이 발표한 상업은행 대차대조표를 보면 3월 29일까지 2주 동안 미국 상업은행 대출이 1,050억 달러 감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1973년 연준이 데이터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수치. 대출 감소가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은행에서는 235억 달러, 중소은행에서는 736억 달러. 당연하죠. 중소은행에서 더 빠르게 대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모건 스탠리의 앨런 젠트너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시스템 혼란이 앞으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지속해서 높일 것이다. 이는 더 긴축된 대출 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과 소비자가 돈을 빌리는 게 더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 경제 성장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국가 GDP 성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춰서 0.3포인트로 낮췄고 내년 GDP 전망치는 0.2포인트 감소해서 1%로 낮췄다. 무서운 대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경제가 서서히 침체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출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셨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 중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353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출 중에서도 은행의 대출 조이기가 대출 줄이는 것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모건 스탠리는 2025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액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라면서 이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에겐 재융자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그 두 번째 문제겠죠. 첫 번째 조금 전에 대출에 관련해서는 대출받기 어려졌다는 응답,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그 소기업 낙관지수 같은 조사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게 조사 이래 최대입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하나 깜빡했네요. 일단은 남겨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좀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문제는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되 이 문제가 2008년도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행 위기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터지겠지만 은행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2008년 금융위기는 왜 시스템 위기냐면 금융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금융위기라고 하냐면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은행들은 자산이 어땠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의 LTV, 그러니까 이 자산의 담보 대비 몇 프로의 대출을 주느냐, 이게 LTV를 갖고 하잖아요. LTV가 120%였었어요.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때는 LTV가 120%면 이제 1억 원을 담보로 잡고 1억 2천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담보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담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자산이 만약에 0이 될 경우는 손실이 1억 2천이 돼버려요. 그리고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날아가 버리는, 그게 LTV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현재 지금 지역은행, 지방은행들조차 현재 LTV가 얼마냐면 60%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도드-프랭크법에 의해서 미국의 은행들은 규제를 받았어요. 그 규제가 뭐냐면 담보를 아주 굉장히 건전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못 만들어요.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미국 금융위기의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은 LTV가 60%예요. 지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보자면 지방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했을 때 대출 나간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그 빌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은행은 자기가 낸 돈은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아요. 그 오피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대출을 안 해. 그 연장을 그냥 끊어버리면 돼. 연장을 끊어버리면 은행은 더 이상 손해보는 게 없이 끝나요. 그 대출을 받았던 곳은 문제가 터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회사는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은행은 부도가 안 납니다. LTV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몇 프로를 대출해 줬냐.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냐면 제일 심각한 오피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피스가 공실률이 18%예요. 그러면 20%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공실률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 부동산 가격의 50%를 날리진 않아요. 심지어는 50%가 날아가도 은행은 부도가 안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상업용 모기지 사태는, 상업용 모기지 위기는 은행의 위기는 아니에요. 은행은 2008년과는 다르게 LTV가 아주 건전한 상태. 이건 제가 이전에 여러 번 가계, 기업은 상당히 대출이 건전한 상태라고 여러 번 말했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인 즉슨 은행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는 않는다는, 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되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는 문제는 아니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위기로 간다는 논리로 막 얘기를 해서 폭락할 거다, 뭔가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왜? 연준은 아주 선제 타격을 아주 잘 해냈잖아요. 요번에 이런 정도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찍어냅니까? 그렇진 않지만은 충분히 할 능력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위기가 터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의 행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대출을 축소하는 문제 드렸죠. 그래서 대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 문제도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건 제가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지난번 지금 미국 예금 금리가 왜 이러냐 이거 할 때 알려드렸던 건데요. 미국 상업은행의 예대율이 70%밖에 안 돼요. 대출의 연체율이 1% 초반에 불과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예금 베타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현재 미국의 은행은 예금 베타가 20%밖에 안 돼. 예금 베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디파짓 베타라고 부르는 예금 베타는 기준금리가 1% 인상될 때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변화율을 말합니다. 요게 예금 베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따라 올라가야만 되는 마진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은 예금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유지가 되는.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 베타가
2004년, 5년 이런 때 위기 때는 60%까지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요번에 연준이 지금 최고 금리가 5%로 올렸거든요. 5%로 올리면 예금 베타가 60%인 경우는 뭐냐면 5%에 60%, 33%를 예금을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은행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가 예금 베타 구조예요. 그런데 이 예금 베타가 2004년, 5년, 6년도하고는 다르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 2004년, 5년, 6년도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예금 베타가 올라가서 거의 따라 올라가야 됐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와 은행의 금리, 예금 금리를 따라 올려야만 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금 금리는 0.37%니까 이제는 22%네요. 예금 베타가. 2004년도에는 60%까지 따라 올라가야 됐었는데 지금은 은행들이 22%만 따라 올려놔도 유지가 되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예대 비율에서 옵니다. 현재 은행들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예금을 따라 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극히 부담이 낮아진 상태였다. 왜 그랬을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에 의해서 은행과 연준의 금리가 다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실제보다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예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앞에서 지역은행이나 상업은행들이 예금이 이탈되는 위기가 왔잖아요. 뱅크런. 그런데 이 뱅크런 되는 건 현상이고 지금은 멈췄지만 이건 현상이고 그거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너무 많은 예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금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 상업은행 자산의 현금 비중이 14%나 이른다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 은행들이 예금을 많이 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EFFR, 연준의 금리가 5.50까지 올라가더라도 은행은 2.1%까지만 예금 금리를 올려도 되는 현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 의미인 즉슨 뭐냐면 지금 현재 예금 이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리고 예금 금리를 올리고 하는 은행이 힘들어지는 행동을 과거보다는 훨씬 덜 해도 되는 압박하에 있다는 겁니다. 원래 예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원래 예금이 왜 많았을까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 푼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동산 대출이 급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굉장히 문제죠. 아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 드렸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뭐가 문제냐면 예금이 인출되는 게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해결된 게 아닌 게 이건 뭐냐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이 비중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상 소형은행, 지방은행이 부동산 대출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죠.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어떤 상품 얘기냐면 CMBS라 그래가지고 MBS는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그러는 모기지 증권 그 상품인데 이 상품에 커머셜이 붙어 있는 거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CMBS 상품을 말하고 이게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1조 달러 이상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만기가 가까운 게 많다는 거죠. 만기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리파이낸싱 해야죠. 그러니까 대출을 다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다시 대출 받는 형태를 하는 거, 그거를 하는 시기가 가까이 온 게 1조 달러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가 공실률이 18%나 되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시 리파이낸싱 하려면 그 부동산 가격을 다시 책정할 때 가격 하락률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덜 나가겠죠.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리파이낸싱에 실패하는 데들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강제 청산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회사는 망하는 곳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동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만기가 돌아오는 게 상당 부분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이 뱅크런처럼 한 번에 그 부도가 부도를 낳는 이 뱅크런이 낳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예전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금융위기 때를 비교하는 숫자를 같이 보면 안 돼요. 금융위기 때는 진짜 부동산 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체크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봐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뭐 심각하게 이거를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정도.